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관성에 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비경급제, 식신상관, 편재, 정제, 그죠? 재성이라고 하죠. 두 개를 합쳐서 재성. 자, 식신과 상관을 합쳐서 그냥 식상 이렇게 부릅니다. 비경과 급제는 합쳐서 그냥 비급 이렇게 부르죠. 이 관성은 정관과 편관입니다. 정관과 편관을 관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고전을 볼 때 그냥 관성 이렇게 나오면 그때는 우리가 정관을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자평진전에서는 그렇습니다. 어, 구분하는 게 약간 느낌이 다르죠, 그죠? 우리가 재성 이러면 편재, 정재 이렇게 얘기하는데 관성 이렇게 얘기할 때는 정관, 그죠? 어, 그리고 그러면 편관을 얘기할 때는요 따로 칠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재성과 재성을 편재정제라고 얘기하듯이 그러면 편관과 정관을 어떻게 부르느냐 이럴 때는 그냥 관살 이렇게 부릅니다. 관살 관살로 부르기 때문에 오늘 살짝 구분을 하시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재성, 관성, 인성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 관성은 정관과 편관을 다 포함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돼요. 자, 우리 관성은 어떻습니까? 나를 규제하는 글자죠, 그죠?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던 재성은 내가 규제하는 글자죠, 그죠? 그래서 내가 극하는 게 재성이고 나를 극하는 게 관성이 됩니다. 그래서 나를 극한다는 말은 일간인 나를 그죠? 음양과 오행으로 이렇게 오행으로 일단 나를 극하고 그 중에 음양이 같은 거, 음양이 다른 걸로 구분해 가지고 음양이 같으면 편관, 음양이 다르면 정관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죠. 그래서 둘 다 일단 나를 규제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뭔가 불편해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지켜야 되는 규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규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그래서 나를 어, 규제하는 규율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 사회생활에 확대하면 뭐가 될까요? 음, 첫째 직장이 될 거고 그죠? 직장 같은 경우는 내가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는 동안 상사나 회사의 규제를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해야 되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 보상으로 월급을 받는 구조가 되니까 나를 규율하는 겁니다. 그죠? 또 뭐가 있습니까? 직장도 되고요. 상사도 됩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조직, 직장, 규율, 크게는 국가 이런 것까지 전부 관성에 해당되는데 작게 좁히면 나를 규율하는 사람, 내 바로 위에 스님 이런 사람들도 관성에 해당될 수 있고요. 우리가 육친으로 갖고 얘기를 할 때 부모님들 있죠. 엄마나 아버지는 우리가 육친으로 따질 때는 나를 생해주는 게 엄마고 그죠? 내가 극하는 게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학생 시절에 가족의 일원으로서 생활하고 있을 때 뭐 일찍 일어나라, 뭐 공부해라, 뭐 이런 식으로 부모님들이 간섭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관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나를 규율하는 거니까. 나를 규율하는 건 대표적인 거는 우리 사회규칙입니다. 사회규칙. 지켜야 되는 것 이런 거죠. 그래서 관성은 뭐라고 합니까? 보수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성은 이렇게 보수적인 성향을 드러낸다. 우리가 뭐 사회정의 구현, 올바른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도 되고요. 보수주의자들이고 법을 얘기하니까 어떤 원칙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직업, 직장, 규율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 있네요. 장래를 위해 나를 통제하는 부모 이런 것들도 엄마는 인성이고 아버지는 재성이지만 나를 규율한다는 의미에서 그게 어, 관성이 됩니다. 특히 우리가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 선생님들은 인성이죠. 나를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그 가르치는 거 외에 학교 생활을 규율한다든지 생활 태도나 이런 거 일일이 간섭하시는 선생님들 이런 것들도 어떤 의미에서 관성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소속 직장에 내가 소속되어 있으면 그 직장에서 지켜야 되는 모든 것들을 관성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친에서 얘기할 때는 일주를 극하는 글자, 그죠? 그 중에서 음양이 같은 거는 정관, 음양이 다른 거는 편관.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관성은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규율하는 건데 음양이 다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표적인 게 우리가 남녀 관계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내가 극하는 재성이 여자가 되고 여자 입장에서는 나를 극하는 관성이 남자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짝을 이루는 배우자의 관계가 서로 이루어지죠. 그런 면에서 이거는 본 거예요. 음양론을 응용했다고 한 건데 이게 비록 나를 극하는 게 관성이지만 그죠? 관성이지만 우리가 그 극하는 게 음양을 서로 달리한다. 예. 그렇게 되면 어, 우리가 합리적인 극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자연의 이치에 맞는 극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성친절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뭐 그런 거는 어떻게 가면 느낄 수 있을까요? 음, 같은 손님이더라도 예를 들어서 여자가 있는데 남자 손님이 온다든지 남자가 있는데 여자 손님이 오면 조금 더 친절해진다는 거죠. 예, 그런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예, 하여튼 그런 의미의 음양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 관성의 관계를 앞에 없었나요? 저 재성, 관성, 재성 이렇게 바로 나왔네요. 관성에 관한 설명들이 이렇게 나왔구나. 관성을 먼저 설명하고 그 뒤에 나오네요. 자, 우리 봅시다. 예. 그래서 관성이 천간의 관성 정관이 하나만 드러나 있는 여성이다. 이러면 이제 여자 입장에서 내 사주에서 관성이 천간에 하나만 이렇게 딱 드러나 있어요. 그러면 그게 천간에 드러나 있다는 거는 남들한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여자 사주라고 하면 배우자의 별이 될 수 있죠. 배우자의 별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자리가 되는 자리는 어딥니까? 일지가 됩니다. 그죠? 내가 앉은 사주 연월일시에서 일지가 되는 게 배우자의 자리고 그죠? 내 사주의 어딘가에 관성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관성의 별이죠. 관성. 이 그래서 우리가 전부 이 별성자를 씁니다. 그죠? 재성, 관성, 인성 할 때 이렇게 천문학하고 관계가 되어 있었다는 걸 암시하고 있는 걸실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사주를 이렇게 보면 뭐 내 사주든 누구 사주든 보면 사주에 관성이 하나도 없는 사람도 있고 그죠? 두 개, 세 개씩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뭐 천간에만 있는 사람들도 있고 천간과 지지에 다 있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지지에만 있는 사람들도 있고 뭐 지지에 여러 개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다 다를 거예요. 거기에 따른 해석은 다 달라지겠죠. 예. 그런데 지금 여기서 간단하게 얘만 몇 개를 들어 놓은 겁니다. 천간에 어, 정관 관성이 그죠 하나만 있다. 천간에 드러난 거기 때문에 가장 잘 드러난 배성은 당연히 배우자다. 내가 보여주고 있는 남자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남자가 아니고 직장이라고 보면 내가 보여주고 있는 직장이라고 하면 그럴듯한 직장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재성을 얘기할 때 말씀드렸죠. 돈은 저 신발 밑에 비상금처럼 이렇게 구두 밑창에도 숨겨놓을 수 있지만 계급장은 그렇게 안 넣어놓는다고 했죠. 계급장은 가장 밑에 있는 위치가 요 가슴 위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 관성이 천간에 없고 지지에 있다고 하면 여자 입장에서 내 남편이 어, 천간에 드러나지 못하고 지지에 있다. 남들이 안 보이는 공간에 있다. 이런 의미도 있죠. 그러면 그런 형태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내 사주에서 그렇게 드러나 있다는 것은 내가 어떤 의미에서 뭐 떳떳하게 드러내 놓지 못하는 어, 직장에 다닌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는 어, 해석하는 방법의 어떤 일종의 테크닉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성이 인묘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관성 인묘 여자 사주의 관성 인묘는 이별 내지 사별 내지는 남편이 아프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인묘 자리니까 무덤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 창고는 저장해 놓는 건데 어, 묘지라고 얘기할 때는 죽어서 들어가 있는 자리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이별 사별이 될 수 있죠. 지나간 과거의 추억 속에 들어가 있는 남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아니면 그게 그대로 지금 현재의 상황이라고 하면 인묘되어 있다고 하면 남편이 못 움직인다, 아프다, 입원해 있다 뭐 이런 형태의 의미도 있을 수 있겠죠. 이게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천간에
올라와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드러나 있는 배성이기 때문에 내 배우자다. 그죠? 남들이 다 알고 있는 남자다. 이렇게도 이 얘기를 할 수 있고 그죠? 예, 그래서 배우자가 될 확률이 가장 큽니다. 그죠? 자, 일간이 십성에 대응하는 음양론에 의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정관이기 때문에 나와 음양을 달리하면서 합리적으로 나를 규율하는 남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 본남편, 그죠? 어, 이, 이 정부가 아니고 그죠? 이 정부가 아니고 어, 이 정부가 아니고 어, 이 발을 정자가 되겠죠. 정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천간에 드러나 있으면 당연히 내 배우자다. 예를 들어서 천간에 편관이 하나만 있다. 이러면 어, 천간에 드러나 있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다른 곳에 관성이 하나도 없다는 거는 내 사주에서 있는 편관이기 때문에 내 삶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 편관이 되겠죠. 그러면 그게 내 남편이 될 수 있죠. 근데 편관이 내 남편이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뭔가 불편하다는 말이에요. 그죠? 정관은 나를 합리적으로 규율하는데 편관은 일방적으로 나를 규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방적으로 규율하는 그 편관을 내가 내 삶에서 보고 있어야 된다는 말은 내가 그거를 감수한다, 불편하다 이런 의미도 같이 들어가 있겠죠. 예. 이제 천간에 이렇게 드러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갑신 이렇게 얘기하면 그죠. 어, 내 무인 뭐 이렇게 을류 그죠? 이런 글자들은 내 일지에 그냥 바로 편관을 두고 있죠. 내 배우자의 자리에 그대로 편관을 두고 있는 어, 여자다. 이러면 불편함이 조금 더 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내적으로 드러나 있는 그 외적으로 드러난 것도 그렇지만 내적으로 내 배우자 자리에 그 배우자 궁이 편관으로 있다는 것은 어, 진짜 불편할 수도 있죠. 예. 그렇지만 이 글자가 내 사주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따라서 이게 나는 불편하지만 내 삶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뭐 이거는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그죠? 예. 자, 천간에 드러남이니 가장 잘 드러난 배성은 당연히 배우자다. 하나만 있다 했으니까 관성 하나만 그죠? 이렇게. 자, 천간에 하나뿐이니까 당연히 배우자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일간이 십성에 대응하는 음양론에 의해서 당연히 마음에 덜 드는 배우자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어, 나와 음양이 다르잖아요. 나와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나를 일방적으로 극한다. 그러니까 어, 우리가 쉽지 않다, 불편하다, 뭐 어, 인내심을 강요하는 남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어, 합리적으로 납득하고 받아들이는 거하고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관계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 과정에서 이제 다툼도 생기고 뭐 이제 그런 갈등 구조를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양태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이제 평가는 어떤 것인가? 이게 앞에 나오고 그 이런 설명이 나오는 게 오히려 더 이해하기 좋은데 그죠? 평관, 정관 이런 식으로 나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평관은 나를 극하는 오행인데 음양이 같은 거죠. 그래서 일방적인 극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갑이 경을 본 거, 그죠? 을이 신을 본 거. 자, 목이 금을 만나서 극을 당하죠. 금극목을 당하는데 음양이 같아요. 그죠? 신금이 을목을 극하는 거. 이것도 음양이 같은 극입니다. 그죠? 그래서 평관. 병화가 임수를 만나고 정화가 개수를 만난 거. 이거는 수극화를 당하는 관계로서 병화, 정화가 평관을 만난 거죠. 그죠? 그리고 무토와 기토는 갑을을 만나면 평관을 만난 게 되고 그죠? 병화, 정화도 경금, 신금은 병화, 정화를 만나면 평관을 만난 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임수하고 개수는 무토와 기토를 만나게 되면 이렇게 편관의 관계가 형성이 된다. 자, 이제 이 정도는 쉽죠? 예, 이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남자의 육친의 관계 보면 남자 같은 경우 아들, 뭐 조카, 외할머니다, 매부, 딸의 시아버지다, 뭐 형제, 시형제간이다, 며느리 형제간이다. 복잡합니다. 그죠? 우리 여기 외할머니 한번 해볼까요? 외할머니? 예, 외할머니. 예, 외할머니. 자, 어떻게 됩니까? 우리 여기 비경급제 식신상간 재관인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외할머니는 어떻게 됩니까? 엄마의 엄마가 되죠. 그러면 내가 갑이다. 그죠? 내가 갑이면 나를 생해주는 인성은 임수와 계수가 있는데 그죠? 계수를 어, 엄마라고 보면 그죠? 이 계수를 생해주는 어, 또 정인이 있겠죠. 누굽니까? 신금, 경금 중에 경금이 어, 이 엄마의 엄마가 됩니다. 그죠? 근데 나와의 관계에서 보면 편관, 외할머니가 됩니다. 예. 친할머니하고 외할머니하고는 누가 좀 더 편할까요? 어, 외할머니가 편합니까? 친할머니가 편합니까?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남자가 자기 본가에 가는 것보다 여자가 자기 친정에 가는 빈도가 훨씬 더 많아진 시대 같아요. 여성이 상위 시대에 들어와 있어서 예, 이게 이제 어, 우리가 상원갑자, 중원갑자, 하원갑자 뭐 이런 식으로 나눌 때 1984년부터 하원갑자 60년이 들어왔죠. 그래서 2024년까지입니까? 2043년까지죠. 60년이니까 2043년까지가 하원갑자 60년이에요. 1984년부터. 그래서 상중하 180년을 돌면 갑자가 진정한 의미로 이제 한 바퀴를 돈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보기도 하죠. 그래서 상원갑자 60년, 중원갑자 60년, 하원갑자 60년.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원갑자 60년을 살고 있어서 1984년 이 시대부터 요 2043년까지 요 60년을 우리가 하원갑자라고 합니다. 하원갑자 60년이라고 하는데 어, 이때가 우리가 어, 여성 카피라이터들이 대거 이제 이 방송계로 진출하고 우리 최진실이라는 탤런트가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입니다 하고 선전하기 시작한 시대였어요. 이때부터 쭉 이제 점점 남자는 슈퍼맨이 되어야 되고 여자는 가정의 살림에서부터 완전히 대거 해방되고 뭐 페미니즘 이런 것들이 나오고 막 그렇게 됐죠. 남자가 힘을 못 쓰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음, 우리가 외할머니 댁에 훨씬 더 많이 가는 요즘 어린이들은 그런 것 같아요. 주변에서 보면 물론 뭐 또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근데 우리가 명리적으로 따져보자 하면 어떻게 됩니까? 친할머니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편제의 정인이죠. 이 편제는 모토잖아요. 이 정인은 뭡니까? 상관이 친할머니가 되는 모양이 되죠. 여기 편제가 나의 아버지니까 그죠? 예. 그렇게 가지고 보면 상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떤 나의 기운을 빼가는데 상관의 성향을 가지고 여기는 편관으로 나를 극지한다 이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사돈지간의 관계는 아무래도 여자 집안이 남자 집안을 조금 더 불편해하는 게 우리 지금까지 이 가족 관계의 제도상 그렇게 되어 왔잖아요. 전통이 그죠? 그래서 그 외할머니 집에 우리가 갔는데 이 외손자가 다친다 이러면 사돈 집에 볼 면목이 정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할머니는 이 외손주가 다치지 않도록 굉장히 엄하게 이렇게 관리를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편관 이렇게 들어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 이거는 뭐 제가 자라온 환경에서 그렇게 느낀 건지는 또 모르겠네요. 사람마다 또 다르니까. 예. 근데 이 육친 명리학적으로 보면 이런 게 명확하게 저는 드러난다고 보는 게 외할머니가 훨씬 더 엄하다. 예. 친할머니는 마음대로 하도록 놔놓는 모양이고 여기서 그죠? 예, 상관이니까 뭐 규칙 같은 게 없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어, 발현된 게 친할머니고 외할머니는 나의 편관이 되니까 뭔가 보이지 않게 엄한 걸로 나를 규제하고 관찰하고 보호하려는 하는 통제하려는 어떤 그런 게 명리학에서는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키토를 가지고 그죠? 키토를 가지고 이렇게 육친도를 그려놓은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키토의 정제는 뭡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가 됩니까? 임수가 되죠.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탁탁 나와야 됩니다. 자, 기토에게 있어서 을목은 뭐가 되느냐? 자, 그게
편관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자, 이걸 제가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우리 여러분들이 바로 대답을 탁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자, 기토의 급제는요, 무토. 그죠? 자, 기토의 상관은 뭐가 됩니까? 경금. 자, 확인됩니까? 기토의 상관은 경금입니다. 자, 기토에게 병화는 뭐가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정인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정인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요 관계가 여러분들이 지금 익숙해져야 돼요. 익숙해져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이제 이 관계가 익숙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머리에서 납득을 하고 설명을 들어야 이해가 제대로 되죠. 이 관계가 여러분들이 머리에서 납득이 제로 안 되고 빨리빨리 떠오르지 않으면 이거를 생각을 하는 과정에서 설명들을 놓쳐버립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관계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자, 기토의 어, 정제는 뭡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임수 이렇게 다시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제가 잘못 눌렀나요? 자, 편관. 편관은 어, 공익성과 눈물정신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관성 그 자체는 어차피 공익입니다. 그죠? 어, 그리고 이 눈물정신 해놨는데 한번 봅시다. 법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지켜져야 한다는 충성심을 얘기합니다. 예, 정관은 따져보고 행동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합리적이냐, 합리적이지 않고 일방적이냐는 거죠. 그래서 어, 이걸 뭔가를 실리를 어느 선에서 따져본다는 의미가 합리성이 있다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앞뒤 안 가리고 그죠? 앞뒤 안 가리고 이거는 당연히 해야 돼. 이거는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 문화적인 상황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어. 이런 거 전통이 있죠. 예, 관성은 본래 보수적이고 원칙적이고 쭉 내려왔던 전통 관습입니다. 그죠? 예, 그런 걸 가지고 얘기할 때 평가는 일방적인 거죠. 그래서 예,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해 하는 게 뭡니까? 뭐 우리가 예전에 효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충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어, 따져보지 않고 행해야 되는 거. 약한 사람은 무조건 도와야 돼.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편관이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눈물이 많아요. 어, 그래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실리를 안 따지고 행하다 보니까 손해를 볼 수 있을 확률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여기 갑 기토 입장에서 평가는 뭡니까? 예, 을목이었죠, 그죠? 예, 을목이었는데 어, 재성의 기운을 뺄 때는 정제의 기운을 확 뺍니다. 그죠? 예, 정제의 기운을 많이 빼가는 게 편관입니다. 그죠? 그래서 나의 고정적인 수입, 그죠? 합리적으로 들어오는 수입마저도 빼갈 수 있는 부분들이 편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정관은 따져보고 행동하고 편관은 어, 안 따지고 행동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자식들 사주를 이렇게 살펴봤을 때 예를 들어서 내 남편이나 내 자식들 주변 사람들이 편관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이럴 때는 어, 예, 이제 가족이니까 조심시켜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편관은 정관하고 달리 안 따지고 어, 명분을 지키려고 하죠. 규칙을 지키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인가 하면 그죠? 길을 가다가 어, 어떤 여자가 어, 강도야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보니까 남자가 어, 뭐 핸드백을 강제로 뺏으려고 하는데 여자는 지고 있다. 뭐 이런 상태를 목격을 했다고 치면 평관은 어떻게 해요? 저거는 잘못된 거야 하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강도를 제압하려고 달라드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강도가 흉기를 쥐고 있다든지 나보다 덩치가 훨씬 크다든지 뭐 두 명이라든지 뭐 이렇게 되면 내가 다칠 수가 있죠. 평관의 나를 극하는 그 기운이 나를 진짜 공격하는 상황이 나오게 되어 가지고 어,
내가 흉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죠. 정관은 어떻다고요? 정관은 따져본다는 거죠. 어떻게? 내가 딱 순간적으로 그 상황을 스캔을 해가지고 저 사람이 칼을 쥐었는지, 내가 만약에 저 사람하고 음, 붙었을 때 내가 이길 수 있을지 이런 것들 계산을 딱 한다는 거죠. 예, 따져보고 정관은 행동을 하는데 평관은 안 따지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 화가 나에게 닥칠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 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만약에 정관이 딱 봤는데 내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정관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가겠죠. 그냥 가는데 꼭 전화는 하고 갑니다. 112에 전화는 하고 가요. 왜 그렇습니까? 정관이기 때문에, 관이기 때문에 지켜줘야 된다는 거 있죠. 그것 때문에 전화는 하고 가요. 예를 들어서 근데 재성이나 식상만 있다 이러면 전화 안 하고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한테 이익이 되는가를 따지는 거죠. 예. 예, 그런 형태들이 이렇게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효자 효부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편관에서 나온다. 효자 효부는 편관에서 나온대요. 자, 물론 그러면 정관은 아닙니까? 맞죠? 하는데 어, 이 정관은 어, 내 자식, 내 가족을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하기 때문에 눈치를 못 챌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하는 얘기로는 정말 이것저것 안 따지고 행하는 것은 편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효자 효부는 편관에서 나온다 하는 말도 이런 것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정관 있는 사람이 효자 효부가 아니라는 말은 아니에요. 예. 자, 일간을 바라보고 있는 편관. 자, 봅시다. 무조건 일방적이 첨가된 인내심이죠. 편관은 일방적이죠. 일방적인데 이 편관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켜야 되는 규율이잖아요. 그래서 조직에 굉장히 적합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참는다는 말입니다. 규칙을 지킨다는 말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억누른다는 건데 그 억누름을 어떻게 해요? 나를 극함으로써 발현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거를 나는 정말 못 지켜. 나는 자유로운 영혼이야 하는 것들이 뭡니까? 상관식신이죠. 나한테서 나온 기운인데 그 정관편관을 극하는 글자들이죠. 그러니까 정관편관을 극한다는 말은 나를 규율하는 게 없어지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어, 기운을 뱉어내기만 하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편관은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인내심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예. 그런데 그 인내심을 내가 견뎌내느냐 못 견뎌내느냐는 내 사주에서 일간이 강하냐 인성이 있느냐 이런 관계에서 역할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인내심이 강하다고 하면 그 말은 내가 일간이 강하면서 인성도 있고 뭐 일간도 강해서 그 편관의 극을 견뎌낼 수가 있다고 하면 아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참고 내가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그런 일방적인 편관의 극 그죠? 음양이 같은 편관의 극을 견뎌내지 못한다 하면요 이거는 금방 인내심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무너지는 편관의 그걸 못 견디는 상황이 나니까 이게 뭡니까? 주로 이제 이걸 못 견딘다는 의미에서 얘기하면 병으로 나타나죠. 아니면요 폭발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죠? 예. 어, 자 그래서 여기는 보면 일방적이 첨가된 인내심이죠. 그래서 편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피곤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할 때 어떤 명분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고 나는 그런 거를 당연히 수용하는데 그죠? 그거를 상대방한테도 강요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상대방은 그게 합리적이지 않고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일방적인 수용으로 강요를 하면 상대방은 불편해지죠. 그럴 수가 있어요. 자, 아무리 힘들어도 참고 본다. 그래서 병을 유발한다. 아까 그랬죠. 못 견디는데 견딜 수 있으면 견딜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참겠죠. 그래서 본래 편관을 가진 사람들이 병이 나면 이제 3기, 4기, 말기 막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병을 유발하고.
자, 남들에게는 자기와 비교해가지고 나는 견디는데 왜 너는 그걸 못 견디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상대방을 타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인기가 가히 좋지는 못하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일지가 편관이면 인내심이 굉장히 대단해요. 그죠? 근데 일지가 편관이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나 배우자 궁에 편관이 앉아 있기 때문에 나를 극하는 글자인데 음양이 다르게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나를 극하기 때문에 나는 불편한 거죠. 그죠? 예, 그렇지만 이게 내가 그런 거를 견딜 수 있는 구조면 그걸 수용을 하죠. 예, 수용을 하기 때문에 불편해도 드러내지는 않아요. 이걸 드러낸다고 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 사주에 식신이나 상관이 있어서 편관을 강하게 누른다든지 이러면 드러내겠죠. 그렇지만 그런 구조가 없이 인성으로 구조가 되면서 살인 상생의 구조로 넘어갔다 이러면 견뎌내면서 잘 수용을 해내죠. 예, 그렇게 되면 어떻 겁니까? 이 사람은 태어날 때 이미 이 편관은 뭐라고 했습니까? 편관 7살 우리가 호랑이 이렇게 얘기했죠. 했잖아요. 그래서 어, 내 사주 이렇게 자리에 편관을 이미 이렇게 일지에 지고 있다. 아니면 편관이 이런 데 올라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게 잘 어, 제어가 된 상태라고 하면 나는 태어날 때부터 호랑이를 한 마리 들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호랑이를 내가 내 사주에서 나는 잘 쓸 수 있도록 그 호랑이를 어, 수용하고 적응했다. 호랑이를 수용하고 호랑이에게 내가 적응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어, 이제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왕후장상들이 이렇게 칠살을 쓰는 사주들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런 의미인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호랑이를 잘 훈련돼 가지고 여러분 요즘 애견 가정이 많잖아요. 개 키우는 반려견 가정들이 많은데 어, 뭐 쉽게 말해서 그냥 뭐 우리 시베리안 허스키라든지 큰 개들이 있죠. 이런 개를 가지고 가면 일반 사람들 그냥 뒤로 흠칫 물러나면서 겁나잖아요. 도베르만 이런 거 큰 개 그죠? 예. 그런데 음, 호랑이를 목줄을 해서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깜짝 놀랄 일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잘못 쓰이면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글자가 될 수도 있다. 예. 배우자궁이 편관이면 배우자가 대단히 어려워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일지에 편관을 둔 여명은 한량이 배우자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량. 남편이 한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지에 편관을 뒀다는 말은 이 편관이 가지고 있는 속성 때문에 그렇죠. 무턱대고 효자, 무턱대고 충성 뭐 이런 형태가 되면 무턱대고 우정 뭐 이렇게 되면 그죠? 예를 들어서 친구가 오랜만에 만나서 소주 한잔 하면서 자기 신세 한탄을 하면 어, 호주머니 다 털어주고 앞버리는 이런 거 있잖아요. 불쌍한 사람을 도와야 돼. 일방적인 명분이죠. 예, 그런 것 때문에 어, 남 좋은 일 시켜주고 자기는 백수로 남아있을 확률이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가정에 일단 충실하지 못하죠. 정관에 비해서는 정관은 일방적으로 나를 교육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어, 아까도 효자도 그죠? 합리적으로 한다고 했죠. 예, 상황을 보고 적당한 선에서 하는데 편관은 한쪽으로 너무 쏠려버릴 수가 있다. 그게 일방적인 거죠. 예, 그래서 여명은 일지 편관인 여명은 어떻게 해요? 한량을 배우자로 선택하는 경향이 농후하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그런 형태로 잡힐 수가 있다. 자, 이제 정관입니다. 정관은 음양이 다른 겁니다. 그죠? 예, 자, 이렇게 될 때 정관은 나를 극하는 글자잖아요. 그래서 내가 음이고 나를 극하는 정관이 양일 경우. 그죠? 극하는 게 양이고 극을 당하는 게 음인 게 합리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부부의 합이 잡힙니다. 내가 음인 경우 이렇게 그죠? 의경합이 나오죠. 내가 음일 때 정임합이 나옵니다. 그죠? 내가 기토일 때는 각기합이 나오고 그죠? 내가 신일 때는 병신합이 나오고 내가 개수일 때는 무게합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어, 일간을 극하는 오행 중에 음양이 다른 거는 정관인데 그 관계가 나를 극하는 글자가 양이고 극하는 게 본래 양인 게 합리적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리고
그걸 당하는 쪽이 음인 경우에는 부부의 합이 나옵니다. 자, 그럼 뒤집어서 내가 극할 때 이렇게 되면 내가 극하는 내가 양이고, 그죠? 내가 양이고, 극을 당하는 글자가 어, 음인 경우에 정제의 관계를 만들면서 부부의 합이 나오죠. 예, 갑기합, 병신합, 그죠? 목극토, 화극금, 무게합, 그죠? 을경합, 그죠? 정임합.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는 이제 어, 그걸 하는 글자가 양이고 그걸 당하는 글자가 음일 때 정제가 되면서 그죠? 부부의 합이 나오고 그걸 하는 글자가 양이고 그걸 받는 글자가 음일 때는 정관으로서 부부의 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부부의 합은 정제와 정관의 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 일간이 내가 이렇게 갑병무경임일 때는 양간은 재성하고 천간에서 부부의 합을 하고 그죠? 음간은 관성하고 천간에서 부부의 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것도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하는 글자, 그걸 당하는 글자의 음량을 안 따지고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 일간은 갑을병정 무기경신인계가 있는데 그죠? 내가 극하는 글자인데 음량이 다르면 정제, 나를 극하는 글자인데 음량이 다르면 정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갑을은 신금과 경금을 만나면 정관을 만난 거고 그죠? 병정은 개수와 임수를 만나면 정관을 만난 겁니다. 그죠? 그리고 무기는 을목과 갑목을 만나면 정관을 만난 거고요. 자, 경금은 정화, 신금은 병화를 만나면 이렇게 정관을 만난 게 됩니다. 자, 임수는 기토, 개수는 무토를 만난 게 정관을 만난 게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정관이 정리가 됩니다. 자, 남자인 경우 딸이나 조카나 정조모고 여자는 남편, 며느리, 딸의 시어머니, 정조모가 정관이 된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우리 이거 한번 해볼까요? 딸의 시어머니 이런 것까지 필요 없겠죠. 며느리 해볼까요? 예. 자, 우리 정관은 남편, 여자는 남편이 정관은 맞습니다. 그죠? 자, 어, 갑인데 그죠? 갑인데 어, 자, 며느리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며느리는 어, 내 아들의 아들의 어, 배우자잖아요. 근데 여자죠. 그럼 내 아들은 정화를 내 아들로 아들은 자, 여자인 경우 며느리니까 아들의 자식이죠. 자, 갑목으로 보면 갑병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제 같은 경우는 어, 얘를 아들로 보고 얘를 딸로 보는데 음량이 다른 걸로 얘기를 하면 얘가 뭐가 됩니까? 어, 아들이 되죠. 그죠? 음량이 다르다고 하면 어, 이제 요게 좀 다른 게 이거 설명 입안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을목도 내 여자라고 하면 자식은 병화하고 정화가 있는데 나와 음량이 다른 거를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 고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항상. 자, 그러면 갑인 경우는 정화가 아들이고 을인 경우는 병화가 아들인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 갑과 을이 어, 상관없이 병정을 자식을 놓으면 양을 아들로 보고 음을 딸로 봅니다. 저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나누면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올 거예요. 한번 봅시다. 이 아들의 천은 그죠? 경금이 됩니다. 그죠? 여기서 아들의 천은 신금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정관이라고 했기 때문에 간목의 경우는 그죠? 간목의 경우는 어, 편관이 며느리가 되어 있고 그죠? 자, 을목인 경우는 편관이 며느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며느리라고 해놨죠. 그래서 편관 정관을 우리가 음양을 구분 없이 그냥 관성을 며느리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이 경우는 그죠? 갑을은 전부 다 그냥 병정을 자식으로 보는데 여자인 경우에 저는 양을 어, 아들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신금이 어, 며느리가 되죠. 그러면
갑일간의 여자나 을일간의 여자는 누구나 다 같이 신금이 며느리가 된다고 하면 갑일간 입장에서는 정관이 며느리가 될 것이고 을 입장에서는 신금이 편관이 며느리가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때 그냥 여자인 경우 식신상관은 그냥 자식, 아들, 딸 구분하지 말고 그냥 자식 이렇게 해도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편제나 정제는 음양 구분 없이 그냥 아버지, 나의 여자 뭐 이렇게 해도 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편제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버지로 나오지만 그죠? 편제가 사주에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또 나를 생해주는 글자 중에 인성을 엄마로 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인성도 음양이 나와 다른 어, 뭡니까 정인을 나의 친모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나와 그 음양이 다른 걸 친모라고 본다면 예를 들어서 이 간목 입장이라고 하면 간목 입장이라고 하면 개수가 나의 친모가 되고 을목 입장이라고 하면 임수가 나의 친모가 되는 구조가 나오겠죠. 예, 그렇지만 저는 그냥 갑, 을을 다 그냥 여자 엄마니까 그죠? 개수를 음을 그냥 나의 친모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런데 이 임수든 개수든 사주에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간목 입장인데 개수가 없고 임수만 있다. 그러면 이 편인이 나의 친모가 되는 구조가 나오잖아요. 아까 우리가 관성을 얘기를 할 때 천간에 나와 있는 편관이 어떻게 해요? 어, 나의 배성인데 내 사주에는 천간에 올라온 편관 하나밖에 없더라 이러면 그 편관이 나의 남편인데 내가 좀 어려워하고 불편한 남편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논리하고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냥 저는 남자를 양, 여자를 음으로 놓고 그냥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정관이 안 나오고 방금 편관이 나오는데도 여기 며느리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예, 그런 형태로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된다. 예, 그 정도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딸의 시어머니 한번 볼까요? 예, 딸의 시어머니를 보면 어떻게 되나요? 자, 우리 여기 이제 한번 봅시다. 진짜 예를 들어서 음, 예를 들어서 갑이 있다. 어, 갑목일주의 자식은 병화 정화인데 갑이라고 따져서 얘기를 할 때 저는 갑을 안 따지고 그냥 정화를 딸로 본다고 했죠, 그죠? 정화를 딸로 보는데 우리가 고전에 의해서 보면 이 갑이 여자니까 엄마니까 나와 음양이 다른 정화가 아들이고 음양이 같은 병화가 딸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 딸의 남편은요 여기 개수가 정관이니까 그죠? 딸의 남편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 남편을 낳은 엄마가 있겠죠? 남편을 낳은 엄마는 누가요? 개수의 정인이 되니까 경금이 딸의 이 딸의 남편의 엄마가 되니까 그죠? 시어머니가 되죠. 딸의 시어머니가 되죠. 근데 여자인 입장에서는 편관이 되네요. 그죠? 자, 우리 을목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을목은 똑같습니다. 정화와 병화가 자식인데 얘가 딸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딸의 남편은요. 어, 임수가 되겠죠. 이 임수의 엄마는요. 신금이 됩니다. 그죠? 그럼 을목 입장에서는 편관이 딸의 시어머니가 되죠. 이 딸이 여기 있으니까 그죠? 예, 그런 형태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꼭 정관이 안 잡히고 편관이 잡혔는데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막 혼돈을 일으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쉽게 그냥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그 자체를 음양 구분 없이 엄마 하면 편인 정인 같이 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내 사주에는 정인이었고 편인이다 이러면 뭐라고 했습니까? 편인 같은 엄마니까 그죠? 어,
나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어, 내 엄마가 내 친엄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어, 성장 과정에서 한번 해봤을 거라는 거죠. 왜? 편인 같은 엄마니까. 그죠? 그래서 막 사춘기 때 막 고민을 하잖아요. 나는 다리 밑에서 주워온 자식인가 하고 이렇게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예. 재성은요. 그러면 편제든 정제든 아버지가 되고 나의 아내가 되고 뭐 다 되는 거죠. 그런 형태가 되고 여자인 경우 식상은 그냥 자식이 되는데 어, 저는 고전에 의해서 음양을 구분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어, 남자 여자의 구분을 우선시해서 양을 남자, 음을 여자로 보고 그냥 어, 식신이든 상관이든 관계없이 양에 해당되는 자식을 아들로 보고 음에 해당되는 자식을 어, 저는 딸로 본다. 뭐 이렇게 저는 이 얘기를 해요. 예, 그렇게 먼저 전제를 깔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게 안 했죠. 좀 헷갈릴 것 같아서 그랬는데 지금 이제 정관쯤 오니까 이제 육친 관계를 어느 정도 이해를 했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다시 정관을 한번 해보면 자, 여기는 지금 신금을 일간으로 놓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즉각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신금의 편인은 이렇게 얘기하면 기토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자, 신금이 임수를 보았다. 이러면요. 어, 상관을 본 겁니다. 그죠? 자, 신금의 정제는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됩니까? 간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자, 또 신금이 정화를 보았다. 이러면 뭐를 본 겁니까? 평관을 본 겁니다. 그죠? 평관, 정화를 보면 평관을 본 겁니다. 자, 이 관계가 우리 여러분들이 어, 즉각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예, 즉각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신금의 급제는 하면 뭐가 됩니까? 경금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제가 뭐가 제일 쉽다고 했습니까? 신금이 신금을 보았다. 이러면 뭐가 된 비견. 그죠? 신금이 신금을 보았다 하면 비견을 본 겁니다. 이게 제일 쉬워요. 제가 여러분들 이 공부를 할 때 사주를 모바일 앱이나 이런 거에 절대 의지를 하지 말고 만세력으로 일일이 찾아보면서 대운과 세운을 적고 거기에 전부 육친을 붙여보는 작업을 해보라고 했죠. 그죠? 그렇게 하면 이 육친 관계가 굉장히 빨리 늡니다. 예, 몇 번만 반복해보면 금방 익숙해지거든요. 그래서 꼭 해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요 관계가 육친도 요 모양이 요 일간이 비견이 가불명정 무이경신인 게 뭐가 되든 간에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그냥 툭툭 튀어나올 수 있는 상태까지 빨리 만들어야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갈 때 이해가 굉장히 쉽다. 어, 그 얘기를 제가 누차 강조를 드립니다. 자, 정관은요, 음량이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일간을 융통성 있게 억제한다. 그죠? 그러면서 공익과 사회질서, 출세, 권력, 체면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합리적인 바른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정관이 있는 사람은 책임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만 생각하는 것들을 관성이 억제를 해주죠. 그죠? 그래서 사주에 관성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이기주의적인 성향이 짙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 그런데 이 관성이라는 거는 정관이든 편관이든 그죠? 나를 억제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게 여러 개 있으면 곤란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컨트롤하는 그러니까 이 정관은 관성은 어떤 의미에서 사주에서 나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그게 두 개가 있다 이러면요. 나를 규율하는 컨트롤 타워가 두 개가 생긴 겁니다. 그죠? 그럼 쉽게 말하면 요즘 드론 같은 거 있잖아요. 드론을 띄우는데 떠 있는 드론을 조종할 수 있는 조종기가 두 대다 이러면요. 이거는 이 드론이 어디로 움직여야 될지 명령에 혼선이 와버리는 거죠. 그러면 떨어져서 드론은 깨지는 고장이 나는 상황이 발생되겠죠. 사주에서도 똑같은 논리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관이 여러 개 있다든지 편관이 여러 개 있다든지 또
정관과 편관이 막 뒤섞여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일간인 내가 규율하는 글자가 내 사주에서 동시에 여러 개가 나왔다는 것은 내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어느 규칙을 지켜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혼선이 와서 고장이 난다. 우리 컴퓨터 뭐라고 합니까? 버그 났다고 합니까? 그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좋지가 않겠죠.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된 경우를 우리가 합격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정관과 편관이 섞여 있는 모양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관살 혼잡이다 하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관살 혼잡이다. 특히 이제 이런 경우 이제 여자 같은 경우는 관성을 내 남편으로 보잖아요. 여자 삶에서 관성 혼잡이 되었다는 말은 내 남편이 혼잡되어 있다는 말이잖아요. 배우자가 혼잡되어 있다는 말은 뭡니까? 여자의 일생이 파란만장할 확률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좀 안 좋은 방향으로 해석을 했죠. 그렇지만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또 그렇진 않아요. 일간이 감당할 수만 있으면 관살 혼잡인 경우 투잡, 쓰리잡을 가지고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 육친의 한계는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이성관계는 좀 복잡할 수가 있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예. 자, 뭐 이성관계로 얘기가 새뿌렸는데 정관은 나를 규율하는 올바른 합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바른 생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우리가 뭡니까 학창 시절에 범생이 이렇게 얘기했죠. 모범생, 범생이 같은 행동을 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관성은 자기 고집만을 세운다. 우리가 비견이 많으면 고집이 많고 주체자가 강해지면서 투쟁력도 생기려고 하고 독립심도 생기고 막 그렇다고 얘기했죠. 그런 것들을 관성은 적당하게 올바르게 누른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고집만 피우지 말고 공동체 의식. 자, 아까 관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조직 적합자라고 했습니다. 관성이 있다는 말은 조직이나 시스템에 적합한 생활을 할 수 있다. 왜? 규율을 받으면서 같이 하는 것을 한다. 이런 의미니까 그런 공동체 의식을 가지라고 하는 거죠. 비겁은 그러면 뭡니까? 내 혼자 내 스스로 하려는 의지겠죠. 그러면 비겁만 많고 관성이 없는 사람은 조직 생활에 적합하지 않다. 자영업을 해야 된다. 이런 형태가 나오겠죠. 그래서 자기 도리를 다하라고 하고 음, 자기의 도리를 가지라고 종용한다.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평가는요. 일방적으로 강요를 하겠죠. 일방적인 공동체의식, 상명하복. 그래서 평관을 가진 사람은 상명하복하는 조직에 어울린다. 그게 뭡니까? 검찰, 경찰, 상명하복이 뚜렷한 뭐 조폭의 세계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정관은 합리적으로 눈치껏 자기 도리를 다하라고 하니까 눈치껏 효자다. 그죠? 약삭 빠른 효자다. 평가는 뭐라고 했습니까? 무턱대고 일방적으로 하는 효자다. 이렇게 얘기했죠. 정관은 부모님에 대한 도리를 부인의 눈치를 보고 자식의 상황을 보고 하는데 어, 평가는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효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런 형태로 하기 때문에 자기 가정이나 가족을 돌보지 못하죠. 그러면 그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 가정 아내와 자식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할 확률이 있다. 정관에 비해서 평관을 가지면 그렇게 된다는 의미가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시간이 되어 버렸네요. 자, 우리 여기 13-2-7 부분은 여기서부터인데 우리 이 부분부터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서 또 인성까지 쭉 이어가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